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저희 인코텀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FOB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었던 기억이 나네요. 다시 한 번 더 내용 같이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B FOB 계약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게 되죠. FOB 계약 또는 FOB 조건 이렇게 표현을 쓰게 됩니다. FOB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저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인코텀즈가 있겠죠. 인코텀즈 상에 나와 있는 FOB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코텀즈 지금은 2020 버전이 되겠죠. 인코텀즈 2020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사실 FOB라고 하는 것들은 예전부터 널리 사용되어 왔었던 어떤 그런 뭐라고 하죠? 관행 같은 게 있다 보니까 반드시 인코텀즈 2020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제 계약을 체결하게 돼서 이제 그 둘 간의 어떤 인코텀즈가 아니라 어떤 인도에 대한 조건 또는 가격에 대한 조건을 결정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인코텀즈 2020이라고 썼을 때는 명확하게 그 내용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FOB 라고만 이렇게 작성하게 됐을 때는 그때는 이것이 인코텀즈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관행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FOB 같은 경우는 크게 여기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영국에서의 FOB하고 미국에서의 FOB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6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고 거기서 사실상 저희가 알고 있는 FOB랑 유사한 게 뭐냐면 FOB 베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FOB 베슬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알고 있는 인코텀즈 2020에 나와 있는 FOB하고 거의 동일한 유사한 그런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국내 사용을 전제로 해서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영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의 경우에 FOB라고 했을 경우는 국내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수출국에 있는 수출자하고 그 다음에 수입국에 있는 자하고 하는 거래를 말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FOB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선의 적재를 완료했을 때 그 수입국에 있는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 그 선박에다가 수출자가 그 물품을 적재하게 됐을 때 인도가 완료되는 조건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수출국에 있는 수출자를 저희가 B라고 얘기해 보게 되고 그다음에 수입국에 있는 수입자를 C라고 가정해 봤을 때 보통은 B하고 C 둘 간의 어떤 조건에서의 것을 FOB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옛날에 사용했던 영국에서의 FOB 같은 경우는 여기에 수출국에서에 있는 생산자가 있다. 생산자 또는 제조자라고 말을 써볼게요. 제조자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이것을 A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게 많죠. 보통 대기업의 경우에는 보통 여기 원청 업체라 그러면은 하청 업체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대기업 밑에 어떤 중소기업과 같은 또는 중견기업과 같은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실제로 B가 물품을 수출하긴 하지만 그것에 대한 생산은 A한테 맡긴 거죠. A가 자기가 물건을 만들어서 B한테 납품을 하면 B가 그것을 수출을 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저희가 수출자라고 말을 써볼게요. B는 수출자, 그다음에 A는 제조자 또는 생산자라고 말을 써봤을 때 이 둘 간의 거래를 할 경우에도 여기 나와 있는 FOB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인코텀즈만 갖고 생각해 보더라도 인코텀즈가 보통의 경우는 국제 거래에서 사용되기는 하죠. 하지만 국제 거래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국내 거래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 간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FOB 조건으로 할 수가 있어요. FOB가 원래 뭐였죠? 프리온 보드라고 해서 그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매도인이 물품을 적재를 하게 되면 인도가 완료되는 조건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둘 간의 거래 생각해 봤을 때 여기 매수인인 B가 지정한 선박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매도인이 물품을 적재를 하게 되면 그때 인도가 완료되는 것으로 봤을 때 사실상 내용 자체는 똑같은 걸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영국에서 말하고 있었던 그 예전의 FOB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의 사용을 전제로 해서, 즉 생산자 제 A와 수출자 B가 하게 되는 FO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출 통관 의무라고 말을 해볼까요? 수출 통관 의무가 누구한테 있는 걸까요? 이거는 B한테 있습니다. B. 그렇죠. 물품을 수출하는 자는 B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물건을 보내는 자는 A가 되는 거예요. 송하인은 A. 이거를 저희가 관세법상에 나와 있는 수출 신고서를 가지고 말씀드려 보면 얘는 수출 화주가 될 것이고, A 같은 경우는 수출 대행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가정해 봤을 때 여기를 저희가 영국에서의 FOB는 국내 사용 전제로 해서 수출 통관 의무가 B한테 있다라는 거,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다른 말로는 고유 의미의 FOB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겠죠. 뭐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영국 또 미국에서 나와 있는 거 말고도 인코텀즈 2020도 있지만 이거랑 별개로 어떤 변형이 되어 있는 변형된 FOB 조건도 있어요. 뭐 FOB 조건 또는 FOB 계약 이렇게 말을 썼을 때 이것이 저희가 이제 볼 내용인 거죠. 변형된 FOB 계약. 변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떤 걸 말을 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FOB의 원칙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원칙이 뭔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볼까요? 운송계약 체결 주체가 누군가요? 운송계약. 여기서는 이제 매수인 이렇게 말을 쓸게요. 그리고 대금의 결제. 대금 결제 같은 경우도 얘는 현실 인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냥 물품 거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선 수취증만 있으면, 즉 인도 완료한 증빙만 있으면 그것만으로 대금 결제를 요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운송계약 체결하게 되고 대금 결제는 본선 수취증에 따라서 바로 이제 이것이 현실 인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가정을 해봤을 때 이것을 바꾸는 것을 변형된 FOB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운송계약을 생각하게 되면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게 더 낫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왜? 사실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래 화물, 그쵸, 여기 뭐 1차 화물이라 부르는 벌크 카고 형태로 물품을 적재를 하다 보니까,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직접 인부들이 물품을 들어가지고 적재하는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게 점차적으로 운송 수단이 발달하게 되고 컨테이너가 등장하게 됨에 따라서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사람이 직접 물건을 들어서 적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컨테이너와 같은 형태로 겐트리 크레인을 가지고 물품을 들어서 적재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선박 자체도 이제는 전기선의 형태가 많아진 겁니다. 원래는 용선 계약 형태가 많았던 거죠. 원래 예전에 벌크하고라 부르는 재래화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기적으로 물품을 움직이기보다는 이렇게 배를 빌려서 용선을 해서 운송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게 점차 전기선의 형태로 변형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수인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정기적인 일정들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그 수출자, 즉 매도인이 이것을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도 매수인이 아니라 매도인이 하는 걸로 이렇게 변형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겠죠. 아무래도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운송계약에 대한 어떤 그 증거 서류라고 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본선 수취증만 있으면 됐었지만 이것은 선화증권의 형태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선화증권이 뭐였어요? 운송계약의 체결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출하게 되는데 선화증권은 다른 서류와 다르게 권리증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서류를 적정하게 인도하게 됐을 때 비로소 대금을 결제하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저희가 화환특약부라고 말을 쓰죠. 화환특약.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운송계약 체결 주체를 바꾸는 것을 운송특약이라고 말을 쓰게 됩니다. 그렇죠? 특별히 약속을 한다는 것이죠. 운송특약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실인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뀌게 되겠죠. 서류인도로. 그렇죠? 상징적 인도 또는 서류인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